깊이 도망친 남자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슬리퍼 신는데 꼬리밀이 흘러가지고 이게 흥건하더라고 이렇게. 곧바로 이어진 응급수술. 세균 감염된 부분들이 혈액을 타고 몸으로 퍼지는 폐혈증까지도 올 수 있다는 말인데 생명도 위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까지는 갔을 때 절단까지도 해야 된다. 평범은 조금만 더 있어도 죽었다 하더라고. 진짜 엄마가 이런 생각 많이 들죠.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개월) 만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딴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초등학교부터 어릴 때부터 키워가지고 대학까지 다 보내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거든 이거는. 세상에. 오랜만에 본 아들의 흉측한 몰골에 부부는 말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기도 안 차린 게는 막 사람 덜 아프겠는 게 진짜로 막. 잠깐만 자고 먹는 것도 못 먹게 됐네. 속 한 번 썩인 적 없었던 막내. 운동을 즐기는 평범하고 건강한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긴 설득 끝에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와봐라. 이쪽 와봐라. 와가지고 다리 어떻게 한번 보였어. 이게 진짜로 이거는 실물을 봐야 돼. 살점이 떨어져 나간 무릎은 벌써 11차례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치료받고 수술 자국이네요. 수술 다 받은. 아이고 괴사됐구나 저 살들이 다. 이거 이식했는 게 이렇게 나는 거. 그래서 이거 한번 다 째가지고. 손이 그저 두 개 들어가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이 살이 없다 아닙니까 이거 벌써. 양쪽 한번 봐봐. 자 이쪽도 한번 보세요. 지금 팔이 있잖아. 이런 데도 찢어놨다니까요.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까지 장기간 다양한 크기의 상처가 그날의 고통을 짐작하게 합니다. 아, 온몸 구석구석에 이건 진짜 무슨 피해를 당한 겁니까 진짜? 고문을 당한 겁니까? 얼마나 전체적으로 고통이 지금도 아직까지 불안해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래 잊어지겠습니까? 내 대체책이 평생 길어지고 가야 되잖아 우리 아는. 그런데 당사자인 지훈 씨는 힘들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학가 근처에서 자취를 했다는 아들. 어느 집이에요? 여기 야 옆에. 바로 이 평범한 원룸에서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계속 깨난 뭐 여기서 가봤더니. 아직 있네 이게 이름 있네. 공단에서 나왔는 거. 아직도 이곳에는 두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웃들을 만나봤습니다. 여기 그 에서 작년 그 추석 때 이렇게 좀 사고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이웃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 사실 학생 둘이 살았었는데 또 이렇게 한 학생을 때려가지고 사건 일어났던 거 혹시 모르세요? 모르는데. 모르세요? 선생님 몇 호세요? 근데 전혀 모르셨어요? 그 남자 둘이 있었거든. 아 그건 아시네. 둘이 있었는데 직업이 뭔지 전일 때문에 나가더라고. 완전히 통제된 상태였다는 건데 막 다툰 게 아니고. 이웃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을 생각하면 뭐 얼마나 겁이 질렀으면은 가슴에 진짜 찢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겁이 질렀으면 집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못 왔다는 그 자체가 이해를 못 하잖아 제가. 지훈 씨가 살았던 원룸에서 부모님의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지척인 부모 곁으로 달려오지 못했을까요? 처음 가보는 아들의 자취방.
심경이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굳게 닫힌 이 문 안에서 아들이 홀로 견뎠을 고통의 시간, 다 큰 성인이라 여기고 한 번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가슴을 죄어옵니다. 여기서 참 즐기고 동안 감금하고 폭행당했다는 것은 참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든 평범한 5평의 공간. 과연 누가 지훈 씨를 이 끔찍한 고통 속으로 이끌었을까요? 둘이서만 돼요. 둘이서만? 그 친구랑? 서로 놀러 다니고 그런 다른 친구들은 별로 없었고? 네. 둘이서 그냥 같이 잘 다녔어요. 둘이서? 22살, 제대 후 복학을 하면서 알게 됐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성적인 지훈 씨는 자신에게 다가와준 친구가 그저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은 이 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 주인님 계시나요? 네. 아, 딴 건 아니고? 아, 예. 둘 사이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일단 한 명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씨는 어떤, 학과 사무실에 자주 왔었던 거예요. 어떤 친구를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네. 그냥 뭐 깐덕깐덕 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등치가 좀 있죠. 네, 그럼요. 우리는 아, 모르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아, 모르는 얼굴이구나. 학과의 단체 활동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두 사람. 제작진은 이들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여러 차례 제보를 받은 끝에 같은 과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억 속 두 사람은 동등한 친구 관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착한 친구. 그냥 좋게 말하면 자신감 있는 친구고 조금 안 좋게 보면 좀 퍼져 있는 친구. 그래서 아마 그때도 친해지지 못했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러면 형이 데리고 다니는 애? 학교 생활을 같이 한 후배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항상 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동기생들이? 네. 자기가 이제 항상 형이고 약간 윗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둘만 있을 때는 이상한 기류가 감돌았다고 합니다. 학교 내에서 같이 이동을 할 때는 친구처럼 보였어요. 친구처럼 보였었는데 이제 훈련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약간 상하 관계를 제가 직접 본 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좀 달라. 그때 좀 느꼈죠. 저는 왜 저렇게 강요를 하지? 라는 좀 생각을 했죠, 그때는. 두 사람만 있는 구석진 곳에서는 한쪽은 명령조, 다른 한쪽은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욱 씨의 당당한 태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닌 듯 자연스러워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말 하면 되겠나 싶은데 종 같았어요, 좀. 노예 같은 느낌으로 받긴 했어요. 졸업 후 지훈 씨가 다녔던 직장입니다. 퇴사 전까지 지훈 씨의 사정을 잘 안다는 직장 선배를 만났습니다. 선배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다른 친구를 아침에 카프를 보고 다녔었거든요. 직장 동료? 나는 우리 회사 직장 말고 다른 친구. 친구를 보통 같으면은 이제 그 출퇴근을 카프를 하면서 출퇴근을 하다가 우리 회사에 자기 일에
문제가 되면 그 카풀을 안 하거나 그렇죠. 뭐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었으면 30대에 그 친구는 항상 늦더라도 그 친구를 데려다주고 회사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알고 보니 친구는 지훈 씨의 퇴사까지 관여를 했던 것. 힘들면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강요에 가까운 권유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지훈 씨. 결국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1년 만에 그만두게 끝까지 됐습니다. 또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친구가 요구해서? 함께 취업 준비를 하자며 자신의 원룸으로 들어오라는 친구. 그렇게 동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냥 제가 직장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집에 눈치가 보이니까 그 생각으로 나간 거죠. 제가 이제 머리도 시끄고 집에서는 엄마 공부가 안 된다. 친구 집에 가가 친구도 같이 공부하고 취직 같은 거 공부하고 학교 이래가 우리는 그걸 믿었지. 잘 지냈어요. 같이 살고 한 2달? 한 달? 처음엔 괜찮았죠. 그런데 어떤 계기로 막 그런 모습을 보이던가요? 퇴직금부터였던 것 같아요. 퇴직금? 네. 퇴직금을 어떻게? 퇴직금 나오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퇴직금을 송금해요 세상에. 아유. 그만둬라 해서 그만두니까 퇴직금이 나온 걸 알게 되니까 나한테 달라. 이러면서 이제 폭력이 시작됐죠. 위협적인 태도에 퇴직금과 실업급여 총 700여만 원을 입금했고 매달 집에서 보내준 40만 원도 건넸습니다. 그럼 그것도 다 갈취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 배달비로 다 나갔죠. 밥을 안 먹인다거나 뭐 굶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어땠어요?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었어요. 친구의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시키는 건 기본. 시킨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라면을 먹다가 자신의 옷에 국물이 튀자 불같이 화를 내며 기합을 주고 망치를 동원한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도망을 쳐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적은 없으셨어요? 다 죽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집에 가면은 얘는 또 잡힐 거고 그러면은 가족들이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날 망치로 허벅지를 무차별적으로 가격당하면서 도망을 치게 됐다는 지훈 씨. 한 번 그래서 도망간 게 PC방. 가족들이 위험해질 것 같아 집으로 갈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처 PC방에 몸을 숨겼지만 어느새 찾아온 친구. 다시 공포의 방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급하게 달아나면서 놓고 간 휴대전화에 결제 내역이 찍혔고 친구가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진짜 엄마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죠. 지난해 10월 엉망이 된 지훈 씨를 발견했다는 남자. 원룸에서 15분 떨어진 주택가였습니다. 여기 앉아 있었거든. 여기요? 여기 위에. 여기 걸터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 그렇게요? 이렇게 그죠. 피가 이렇게 쫙 흐르고 있더라고. 예, 그래 운동하다가 다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피가 아니고 고름이 나오는 거야. 얼마나 오래됐으면은 딱 흐지게 했더라고. 누가 봐도 심각했던 상처. 그냥 두면 잘못되겠다는 생각부터 들었다는데 네가 이렇게 치료를 안 받으면은 예. 다리 나중에 그 제대로 걷지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예. 치료를 받으라고 그랬죠. 내가. 아. 그래서 신경 쓰시지 말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쫓기듯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는 지훈 씨. 첫 번째 탈출을 시도하고 다시 붙잡히면서부터 지훈 씨는 하루 6시간에서 11시간 게임으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게임 시키는 것도 무릎 꿇고 시켰거든요. 고통을 주기 위한 거네, 지금 생각. 거의 그렇죠.
무릎을 꿇은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게임을 못할 때마다 망치로 무릎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무릎 다 망치로.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네. 세게 맞았죠. 원룸 곳곳에서 발견된 핏자국, 손목을 묶는 데 사용했던 케이블 타이. 잔혹한 폭행은 무려 276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처음에는 썼는데 그때도 사람 와갖고 걔가 입을 막았어요. 휴지로. 휴지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고 감금과 폭행만이 존재했던 지옥 동거. 아들의 지난 시간을 모두 알게 된 부모는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친구와 잘 지낸다고만 들었지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좀 말로 뭐 자취 생활이라 하고 뭐 밥도 해 먹고 거기서 저 뭐 여러 가지 반찬도 해 먹고 반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저 집사람이 가가지고 계속 그 저 김치라든가 자기가 먹고 싶은 그 장조림이라든가 뭐 해달라 하면은 계속 해주고 그랬거든요. 어떤 반찬이 먹고 싶다고 연락은 하면서도 부모님을 원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아들. 알고 보니 그때조차 친구의 눈이 아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니 소름이 끼칠 따름입니다. 네, 별로 안 필요했죠. 항상 문에 붙어 있었어요? 거의 그랬어요. 뭐 어디 밖에 나갈 때도 그렇고. 일거수일투족을 지배하던 친구는 급기야 지갑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차키까지 압수하며 외부로부터 소통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힘드니까 네. 그냥 내 주의고 끝내라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칼 주면서 죽고 싶으면 죽어라 이런 식으로. 네가 만약에 뭐 하다 죽으면 이걸로 자살 처리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했죠. 고통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지훈 씨. 경악스럽게도 지훈 씨가 자살을 시도하기 전 자신의 앞날을 대비한 가짜 유서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아니 유서를 쓰게 해요 진짜? 원룸 안에서 맞아 죽거나 붙잡혀 죽거나 악마의 소나기를 벗어나 보겠다는 심정으로 지훈 씨는 죽을 힘을 다해 그곳을 다시 뛰쳐나갔습니다. 제가 게임시킬 걔는 잡고요. 그때 몰래 나와가지고 7개월간 이어진 감금 폭행. 트라우마는 심각했습니다. 회피하면서 좀 약간 분리해내고자 하는 증상들이 좀 주를 이루는데 일상생활에서 불안정함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좀 많이 경험하게 돼요. 아, 내가 또다시 피해를 입을 수 있구나. 그 상황이 반복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난 4월에 판결을 받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가해자. 수용자 거부라면 접견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접견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인면수심의 폭력을 실토했습니다. 지훈이가 제 마음에 들게 청소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뺨을 때렸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손망치가 보이길래 그때 처음 종아리와 오금을 때린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매일같이 때리고 하니까 반항하면 더 맞을까봐 참았던 것 같아요. 많이 때릴 때는 하루에 100대까지 때린 적이 있습니다. 매번 피가 나는데도 때렸습니다. 머리박아 시킬 때 피해자가 자꾸 손을 떨어뜨려서 그 손을 묶는 데 사용했습니다. 가해자의 가족은 이 사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보통 애들은 막 애도먹이고 막 좀 그랬다는데 좀 크게 그런 기억이 나는 거는 그게 없었네. 지는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믿어지겠지만은 그래 그런 놈한테 막 나가서 맞았지. 놈한테 그 때리고 하니까 또 그런 것도 못 됐는데 어떻게 그 애가 우리 아들을 겁을내고 그랬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피해 진술을 말하기가 조금 꺼려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두려움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망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요 피해자 신병을 확보했을 때는 그 전에 버린 상황이었고 1심 형량은 징역 5년, 특수강도 등 총 4가지 혐의입니다. 걔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뭐 그런 꿈이거든요. 아니면 집에 찾아오거나. 저는 그냥 걔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냥 그런 마음 없어지. 276일, 지옥 같던 동거는 끝이 났지만 실망과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힌 마음은 여전히 지옥입니다. 친구는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봐야 될까? 친구는 뭘까라는 혹시 생각? 스스로 먹는 관계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잔혹한 기억에서 몸과 마음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